예,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각 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장외 집회에 나선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 장관 4명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 2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두 경남대 초빙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새해 첫 장외 집회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던 황교안 대표가 깜짝 발언을 했네요.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먼저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부터 험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당에 떠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지들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예, 목이 쉴 만큼 성토를 한 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그 험지 출마 발표 황 대표의 이게 보니까 최근에 패스트트랙 정국이 불거지면서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 위기론이 당내에서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거를 좀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황 대표 나름대로 정면 돌파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패스트트랙 전국대회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아주 사수의 의지를 밝혔던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그러니까 한국당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4+1의 합의한 대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내에 상당히 비판 여론이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비대위 구성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황 대표의 대표 체제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이 지금 그러한 이 자신의 정치적인 희생과 헌신을 담보로 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 지금 당내의 황교안 대표 체제를 흔들려는 데 대한 일종의 맞불을 놓는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어제 이야기하면서 당내 중진들도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 지금 그 당내 중진들과 같이 사적생의 모습을 보이자는 것인데 아무래도 수도권 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험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그 자유한국당의 당내 중진들의 물갈이를 이뤄낼 수 있다. 일종의 인적 쇄신을 그러니까 이뤄낼 수 있다. 그런 측면을 통해서 본인의 장악력도 당내 장악력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네. 그러나 아마 양수겸장의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짜 이 지금 사적생의 목적으로 유권자들이나 또는 보수 지지층에게 다가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체제의 좀 더 연장을 위한 하나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보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대통합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던져야 될 그 시점이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중심의 통합이 아니라 제3지대에서 자유한국당도 똑같은 지분을 갖고 이 다른 정치적 그러니까 주체들과 같이 참여해서 그 통합을 하겠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속에서 본인의 출마 여부도 이 대통합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 새로운 이 정체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일종의 백지 신탁 정도의 백지 신탁. 그런 각오를 보여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했던 게 깜짝 발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차 교수님 보실 때는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뭔가 자기 밖으로 내놓을 만큼의 더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제 그 현장에 직접 저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 황 대표 연설 중에 근래 보기 드물게 아주 웅변적이었고 굉장히 정말 사적성의 각오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이전의 집회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말한 적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표현도 당 지도부가 당 대표가 하기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 어제는 정말 험지로 가서 그리고 뜻 있는 동지들도 중진들도 저와 함께 험지로 가서 정말 죽어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만들자. 우리가 이 악랄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목숨을 던져야 된다는 그런 아주 비장한 각오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진 세대에게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네. 젊은 사람에게 꿈을 안겨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은 수도권 험지에서 싸운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당 지도부로서 총선 전체를 독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선거에 갇히게 되거든요. 또 하나 그 선거를 이긴다 하더라도 이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대권 가도도 좀 어두워집니다. 예. 그런데 모든 걸 던진 것입니다. 이 표현 중에 가장 역시 그 황 대표는 항상 소명의식을 강조해 왔는데 죽어서 사는 기적을 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참 좀 비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나라도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교 안보가 불안한데 또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나라가 이 정권 내에서 이 나라가 절단하는 거 아니냐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기 자리, 자기 재선, 자기 삼선, 심지어 육선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국회의원의 자리가 아닙니다. 앞장서 싸워주고 목숨을 던지더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 진실성을 얼마나 선보일 것인가,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는 이제 황 대표의 발언이 얼마나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겠는데 저건 향후 그 자유한국당의 공천 방침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실제로 전례가 있습니다. 18대 민주당이 어려울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호남권의 3선 이상은 모두 수도권으로 가자. 그때 종로에 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종로에 와서 당선되어서 국회의장도 하고 지금 총리 후보자가 된 분이 정세균 전 의장입니다. 그 민주당이 그런 성공 사례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총선에 역시 자유한국당 지금 수도권에서는 완전히 한국당이 거의 열세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것을 빨리 만드는 것이 자유한국당 정말 보수적인 정통 보수 정당이고 전국 정당으로서 이 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렇게 쭉 이끌어왔던 정당으로서 전국 정당의 면모를 보이려면은 지금 정말로 수도권 험지 영남권에서 누가 가도 된다고는 영남권에서 3선, 4선, 5선 하는 게 무슨 큰 관록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정말 몸을 던져서 전국 정당으로서 전국을 다시 이끌고 나라를 다시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여준 것이고 역시 강조할 점은 죽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자는 거 이건 강력한 신념과 소신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수도권 네.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총리와의 어떤 종로 빅매치가 성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맞대결 성사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모든 그러니까 관측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종로에서 빅매치 성사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도 이 황교안 대표의 어법 자체는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험지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행사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이 그럼 종로를 출마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적답을 회피했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선거에 임하는 일종의 전술의 일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조금 이 자신의 출마지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두게 함으로써 정치적 관심도 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황교안 대표의 거치에 대해서 상당한 또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들의 기대가 모아지면 지지도 그러니까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노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링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 보면 챔피언이 아니에요. 도전자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링에서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종로에서 먼저 출마 의지를 드러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챔피언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가 타이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선수를 뺏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과거 종로 선거가 상당히 주목받았던 데가 1985년 11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그때 이 정치 규제에 묶여 있던 김영삼, 김대중 이 두 사람이 그때 그 신당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그 새바람을 일으켰던 데가 바로 종로에 이민우라는 그 후보를 내세워서 그때 신당을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그때 야당이 약진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가감한 도전 정신이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점을 뺏겼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이낙연 총리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대결이 가능성이 좀 관측되는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재간도 없다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면 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호함을 좀 떠나서 황 대표 입장에서도 나 이낙연 총리가 붙겠다라고 좀 가시화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좀 더 저는 나을까요? 사실 뭐 좀 그러니까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마 주변에서 아마 많이 말리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최영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내에 상당한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끼리 붙어서 만약에 낙선했을 경우에 상당한 당의 이미지가 있다.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도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강한 파이팅을 보여줄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 네. 최 교수님 보니까 이렇게 험지 출마 선언도 했는데도 당에서 역시나 뭐 그 황 대표에 대한 어떤 리더십 위기론이 부각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홍 전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SNS에다가 당이
안락사할 것 같다. 그러면서 비대위 구성을 주장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당이 하는 최선의 선택지는 이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는 정말 죽어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 사직생에 정말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영남 정당만 되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남 정당만 되어가지고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고 어떻게 이 나라를 딱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고 하고 외교 안보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전국 정당이 돼야 됩니다. 전국 정당 되려면 수도권 해야 되고 과거 홍준표 지사 역시도 전 대표 역시도 동대문 수도권에서 사선하신 분입니다. 동대문이 지금 굉장히 흠지가 되었는데 이 동대문에서 삼선해서 맨 처음에 송파에서 초선하고 동대문에서 삼선해가지고 사선 의원이 되어서 당대표 2분하고 대선 후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한국당이 있었던 것이고 또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 험지는 피하고 자기 고향에서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이렇게 세우고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라든가 장수부터 스스로 목을 내놓고 앞서 독진하고 모두 말을 타고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 지지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저는 뭐 황 대표의 저는 상당히 큰 결단을 보이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종로 아니라 어느 곳이라 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만 당에서는 아마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여당과 달리 이 전국적으로 선거 붐을 일으킬 인물이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뭐 여당에서는 여당이니까 여당의 프리미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군데 전국을 순회해야 됩니다. 또 그런데 만일 종로 선거에 딱 갇히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이런 전략적 최종 판단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불출마 이야기로 좀 전환을 해볼게요.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 출신 장관 4명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명분으로 불출마를 결단을 좀 했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다가 이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던 구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오늘 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새 교수님, 예. 현역 장관들이 집단으로 불출마를 좀 선언한 거는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역대 정권을 보면, 그러니까 총선에 임박하면, 그러니까 좀 인기 있는 장차관들을 대거 동원해서 총력 동원 체제로 선거를 치렀던 것이 그간의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왜 가면 이번에는 가면 이번 집권 여당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이런 선택을 할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내각에 계신 분들 총동원 안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요즘 그러니까 신임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상당히 어떻게 청문회의 문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선 앞둔 국면에서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을 그러니까 청문회를 그러니까 내세웠을 경우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 비정치인 그러니까 이 장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이게 그 청문회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 전국 자체를 망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오늘 자료화면 아까 방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세 분의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다 이 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자신들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중진들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총선 카드를 물림으로써 일종의 당내의 인적 쇄신을 가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득을 거둘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영상을 보면 좀 특징이 그 예전에 진영 장관과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각 당시에 이제 총선 불출마가 사실상 뭐 확정됐었는데
그래서 좀 담담했던 것 같고 네네. 유은혜 장관과 김현미 장관은 굉장히 좀 눈물을 네네. 못 받쳐서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는데 상당히 의지가 강했었잖아요. 네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이제 궁금하네요. 물론 이제 이 지금 장관 후임 장관을 메우기도 쉽지 않고 예. 또 그런 문제가 있겠으면 사실은 이 스스로 1년 전에 이분들이 그 장관 인준 청문회 할 당시를 돌이켜 보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뭘 물어봤냐면은 총선 앞두고 그만둘 거냐? 그럼 유은혜 부총리 같은 경우는 1년을 못 채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이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국회의원 국무위원을 아주 중요한 나라 지금 예산이 이미 510조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세계 10대 경제국가 이 나라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 경력 관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전문성도 떨어지는 분들이 가서 그래서 한번 장관을 맡으면 좀 오래 해서 정말 국정의 뒷받침이 되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도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1년 하고 그만두고 그건 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질문을 했을 때 이 부분 답변을 애매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마치 다시 출마를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고요. 지금은 사실 국정에 교육도 어렵고 또 경제도 어렵고 지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집값 때문에 서울은 난립니다만은 그렇죠. 저희 마산 같은 경우 가면요 집값이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울 지경이고요. 그런데 엉뚱한 LH공사 같은 데는 엉뚱한 데도 공공주택 짓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좀 잘 살펴서 국민들 좀 잘 살게 해줘야죠. 지금 자기들 개인 지역구가 중요합니까?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요 국민 전체를 생각해서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 저 처음에 될 때부터 국무위원을 맡았으면은 이제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야죠. 지금 뭐 지역 국민 보고 울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모습하고 다르고요. 인준 청문회 당시와도. 네. 공석이 된 이들 지역구를 이제 누가 채울지도 관심인데 사실 공교롭게 서울 경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어저께 알릴레오에서 얘기했듯이 뭐 서울 경기 지역에 전략 공천하겠다는 입장을 살짝 밝히기도 했는데 좀 어떤 인물로 채워질까요? 일단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지역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민주당이 주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죠? 정치 신인들을 충분히 내셔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당의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의 개혁적인 그 참신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인물, 이런 인물들을 아마 내심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물론 지금 지금 박영선 지금 화면 오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역구인 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진영 장관의 지역구 용산 같은 경우는 권혁기 전 춘추관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이 이 지금 낙하산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점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러니까 좀 볼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설사 그 두 사람이 그 지역구에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략 공천의 방식보다는 청와대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경선을 붙이지 않을까. 그 경선을 아마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그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 출신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 공천보다는 경선의 방식으로 그리고 전혀 이 지금 사실 이제 무명이지만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전략 공천의 방식 이런 식으로 아마 투트랙 방식으로 아마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지역구를 메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창당 2년도 안 돼서 결국 뭐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유승민교 의원 8명 탈당을 선언을 했고요.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내건 것은 개혁 보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목적지는 결국 보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좀 바라보고 계세요? 새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부터가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수당의 개혁적 성향을 이제 강조해서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정말 보수적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인데 탄핵 때 탄핵에 찬성하고 그렇게 해서 분당이 되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너무 나라의 상황이 엄중하고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전망 자체에 대한 걱정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엄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그래서 언제까지 분열되고 싸울 것이냐. 원래 분열은 이른바 진보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근데 보수가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보수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또 앞장설 사람은 앞장서고 이렇게 해서 질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역시도 이 지지 기반 자체가 통합을 강렬히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의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당대당으로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한 예컨대 통합 선거 경선 플랫폼 같은 걸 통해서 각 지역마다 후보를 조율해내는 방식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보수의 통합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새로운 보수당의 이름 자체가 보여주듯이 보수 정당의 어떤 통합을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그 개혁 보수, 보수 통합, 개혁 보수 통합을 이제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그림 예상하세요?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덩치를 좀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새로운 보수당이 출연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보수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이 될 경우에는 아마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 자체가 시도하기도 전에 보수에서 발목이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쪽에다 방점을 상당히 찍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승민 대표가 지금 보수 통합으로 내건 조건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는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제3지대에서 해쳐 모이고 새로운 당을 만들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수의 어떤 가장 큰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런 정치적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국 입장을 밝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지금 연대를 통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개혁 보수 더 나아가서는 중도 진영의 토대를 좀 확실히 하고 난 뒤에 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그리는 그런 수순을 아마 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일단은 지금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이 지금 유승민 대표의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제안에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예. 아직 갈 길은 상당히 조금 멀고 험해 보입니다. 차 교수님 말씀 중에 안철수 전 대표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정계 복귀 선언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네. 어떻게 좀 물밑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안 대표도 측근들이 있고 참모들이 있으니까 상의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마라톤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는 네. 반환점이다, 돌아갈 시점이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등장은 이게 지금 벌써 3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했다가 철수하고 해서 철수가 그 철수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안 대표 스스로도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말에서 좀 배워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도 지난 대선 때 또 국민의당을 했을 때 호남 지역이라든가 여러 보수 지역, 보수층에서도 중도적인 보수층에서 상당한 지지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의 당시에 그 정당 득표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감동을 지금 다시 불러일으키기에는 안 대표가 그동안 많이 좀 지금 물러서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 지지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는 새로운 호감도도 참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철수 대표가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죽어야 산다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대표 역시도 지금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네. 보수끼리 분열하고 중도 보수끼리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내 편 만들겠다, 비례대표 매칠 거 없겠다 이렇게 싸우고 갖고는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로서도 안 전 대표로서도 정말 죽어야 산다.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안 대표에 대한 기대가 또 여전히 또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게 큰 행보, 정말 죽어야 산다는 행보로 네. 사적생의 각오로 새로 기국 일성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처럼 완전한 새로운 인물은 아니니까 물론 쉬다가 이제 올 거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회 혼란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기대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전략을 잘 짜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안철수 전 대표에게 놓여진 선택지는 3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떠나기 전에 몸담았던 바른미래당 친정으로서의 복귀죠. 친정으로의 복귀인데 친정 복귀 자체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금 당권은 손학규 대표가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계 의원들한테 뭐 이 다짐했다는 안철수 전 대표 돌아오면 다 끝내줄게 했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지금 또 사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돌아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바른미래당의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신당을 창당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당 창당하는데 시간과 돈도 그리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이 새 정치한다고 하면서 여러 번 당을 만들었다가 또 합당하고 이런 변신의 과정을 너무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참신해 보이진 않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이라는 것이 제3지대에서의 보수의 대통합인데 그 자체는 아직까지 여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뭐 자유한국당 같은 가장 덩치가 큰 정당에서 아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본인 스스로가 보수의 일종의 투항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그 고민을 거치겠지만 일단은 귀국을 하다면 독자적인 아마 정치적인 행보를 가면서 향후 행보를 모셔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치권 관련 이슈들 예.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영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